그는 주머니에서 25센트를 꺼냈다. 그 작은 동전의 한 면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같은 구호가, 다른 한 면에는 빅브라더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다. 동전 속의 눈동자마저 보는 이를 감시하는 것 같았다. 빅브라더의 눈은 동전, 우표, 책 표지, 깃발, 포스터, 담뱃값 포장지 등 모든 곳에 있었다. 그의 눈은 어디서나 사람들을 감시했고 그의 목소리는 어디서나 사람들을 포위했다. 잠잘 때나 깨어있을 때나 일할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집 안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목욕을 할 때나 침대에 들어있을 때나 피할 수가 없었다. 온전히 나만의 것이라 할 수 있는 건 두 개골 속 작은 공간뿐이었다. 해가 넘어가자 내리쬐던 햇빛을 잃은 진리부의 수많은 창문들이 요새의 총구멍처럼 흉측해 보였다. 거대한 위용의 피라미드를 보니 겁이 났다. 로켓탄을 수천 개 투하한다 해도 절대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견고한 모양새였다. 다시금 누구를 위해 이 일기를 쓰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미래를 위해서? 아니면 과거를 위해서? 그것도 아니면 상상 속 세대를 위해서? 그의 앞에는 죽음이 아니라 소멸이 놓여 있었다. 이제 곧 이 일기는 죄가 되어 사라질 것이고 그 자신도 증발해 없어질 것이다. 그가 쓴 글들은 오직 사상경찰만 읽을 것이다. 일기를 읽은 그들은 일기장을 완전히 없앨 것이고 곧 모두의 기억 속에서 그런 일기장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사라질 것이다. 익명으로 끼적인 글 하나도 살아남지 못할 만큼 전혀 자취를 남기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미래의 세대에 호소할 수 있다는 말인가. 텔레스크린이 오후 2시를 알렸다. 이제 10분 안에 집을 나서야 했다. 사무실에 2시 30분까지 도착해야 했다. 희한하게도 시계 종소리를 듣자 새로운 마음이 들었다. 그는 아무도 듣지 않는 진리의 말을 중얼거리는 외로운 유령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다 해도 그가 계속 중얼거리기만 한다면 진리의 말은 끊이지 않고 계속될 것이었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에게 그 말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제정신을 지킴으로써 인류 유산을 계승하는 것이었다. 그는 다시 책상으로 가 펜촉에 잉크를 묻혀 이렇게 썼다. 미래 혹은 과거에게 자유롭게 사고할 수 있고 각각의 개성이 존중받는 시대에게, 혼자 외롭게 살지 않아도 되는 시대에게, 진실이 존재하고 이미 이루어진 일들이 없었던 일이 되지 않는 시대에게, 똑같음을 강요받고 고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중사고의 빅브라더 세대가 인사를 보내다. 이제까지 자신은 죽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일기를 쓰게 된 이제야 머릿속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된 것만 같았다. 모두 일기를 쓰겠다는 용단을 내린 덕분이었다. 모든 행동이 가져온 결과는 그 행동 자체에 포함되어 있다. 그는 다시 이렇게 썼다. 사상죄는 죽음을 가져오지 않는다. 사상죄 자체가 죽음이다. 자신이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하니 이제 최대한 오랫동안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른손의 손가락 2개에 잉크 자국이 묻어 있었다. 이런 실수야말로 그를 궁지에 몰아넣을 것이다. 당의 열성분자 중 오지랖 넓은 누군가가 저 사람 점심시간에 왜 무언가를 쓰고 온 거지? 왜 옛날에나 쓰던 구식펜을 사용한 거지? 대체 무엇을 쓴 거지? 하고 생각하다 급기야 이 사실을 부서에 일러바칠 것이다. 그는 화장실로 가서 거칠거칠한 갈색 비누로 손에 묻은 잉크를 조심스레 씻어냈다. 사포같이 거친 피부를
사포같이 거친 비누는 피부를 박박 문질러 닦아야 하는 이런 때에 쓰기 안성맞춤이었다. 그는 서랍을 열어 일기장을 넣었다. 일기장을 숨겨야겠다는 생각 자체는 소용없는 짓이었지만 최소한 이 일기장이 누군가에게 발각되었는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있었다. 머리카락 한 올을 페이지에 끼워 넣으면 그 의도가 빤하게 읽힐 수 있었다. 대신 그는 손가락 끝으로 희뿌연 먼지를 묻혀 일기장 표지 모퉁이에 묻혔다. 만약 누군가가 이 일기장을 움직인다면 이 먼지가 떨어져 나가 바로 알아챌 수 있을 것이다. 윈스턴은 어머니 꿈을 꾸었다. 그의 기억에 따르면 어머니는 그가 10살 혹은 11살 무렵이었을 때 실종되었다. 어머니는 아름다운 금발 머리칼에 느릿느릿한 동작이 인상적인 큰 키에 조각같이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조용한 여자였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더 희미했다. 한상 단정한 짙은색 옷을 입고 안경을 쓴 어둡고 마른 남자였다는 것 말고는 별로 기억나는 게 없었다. 부모님은 1950년에 있었던 제1차 숙청 때 사라진 게 분명했다. 꿈속에서 어머니는 그의 어린 여동생을 품에 안고 그가 있는 곳에서 아래로 까마득히 보이는 어딘가에 앉아 있었다. 여동생에 대해서는 경계가 가득한 커다란 두 눈을 하고 시끄럽게 군 적이 없는 아주 작고 연약한 아기였다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기억나는 게 없었다. 꿈속에서 어머니와 여동생은 둘 다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둘은 우물바닥 혹은 아주 깊숙한 무덤 같은 먼 지하의 어딘가로 가라앉아 있었다. 이미 그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은 계속해서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다. 그들은 가라앉는 여객선의 선실에서 시꺼먼 물을 통해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아직 선실에는 공기가 남아 있어서 어머니와 여동생은 그를 볼 수 있었고 그도 그들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여객선은 계속 푸른 바다 저 밑으로 가라앉았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영원히 푸른 바닷속으로 사라질 것이었다. 그는 공기와 빛이 있는 곳에 있었지만 그들은 죽음 저편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었다. 그가 위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어머니와 여동생이 저 아래 있기 때문이었다. 그도 알고 그들도 알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와 여동생 얼굴에서 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아챘다. 그를 힐난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다. 그저 윈스턴이 살기 위해서 그들은 죽어야만 한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알 뿐이었다. 꿈속에서 정확하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어머니와 여동생이 그들의 목숨을 희생해 자신의 목숨을 살렸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 이런 꿈은 깨어난 후에도 인상 깊은 장면이 잊히지 않고 자꾸 생각을 파고들어 새롭고 가치 있는 사실과 생각을 깨닫게 해준다. 어머니가 약 30년 전 요즘 시대에는 있을 수 없는 비극적이고 슬픈 방식으로 돌아가셨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극이란 사생활과 사랑, 우정이 존재했고 가족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도 서로의 곁을 지켜주었던 고리적 시절에나 있던 것이었다.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떠오르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왔다. 어머니는 그를 사랑하며 돌아가셨지만 받은 사랑을 돌려주기에 그는 너무 어렵고 이기적이었다. 정확히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기억할 수는 없었지만 어머니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헌신적인 사랑으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 아들을 살렸다. 이제 그런 일들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 요즘 세상에는 그저 공포와 증오, 고통만 있을 뿐, 감정의 존엄이나 깊고 복잡한 슬픔 같은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이 모든 사실을 바다 깊숙한 곳으로 가라앉히면서 푸른 물을 통해 그를 올려다보는 어머니와 여동생의 큰 눈에서 본 것 같았다. 갑자기 그는 어느 여름날 저녁 푸르른 잔디 위에 서 있었다. 해질녘 해가 기울면서 땅을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꿈속에서 반복해서 본 풍경이었지만 현실 속에서 실제로 본 적이 있는 풍경인지 아닌지 기억나진 않았다. 꿈속에서 깨어난 그는 그 땅을 황금의 땅이라고 생각했다. 토끼들이 여기저기 풀을 뜯어먹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오솔길과 두더지굴이 여기저기 나 있는 오래된 초원이었다. 초원 저편으로 나 있는 남루한 울타리에는 느릅나무가 서 있어 산들바람에 그 가지가 여인의 풍성한 머리칼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어딘가 가까운 곳에 천천히 흐르는 맑은 시냇물이 있었고 버드나무 아래 작은 못에서는 황어가 유영하고 있었다. 짙은 색 머리칼에 한 여자가 초원을 가로질러 그를 향해 걸어왔다. 여자는 단번에 걸치고 있던 옷을 다 벗어버리더니 귀찮다는 듯 옆으로 휙 던졌다. 하얗고 매끄러운 몸이었지만 아무런 욕망이 일지는 않았다. 사실 그는 거의 여자의 몸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 순간 그를 압도한 것은 여자가 옷가지를 던지던 그 동작에 대한 감탄이었다. 멋지게 팔을 한번 움직이는 것만으로 빅브라더와 당, 사상경찰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우아하고 무심하게 한 문화와 사고체계 전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행동이었다. 그건 이제 옛날 옛적에 유물이 된 그런 동작이었다. 윈스턴은 셰익스피어라고 중얼거리며 꿈에 섰겠다. 텔레스크린에서 귀청이 떨어질 것 같은 호루라기 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그 소리는 음조의 변화 없이 30초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시각은 아침 7시 15분, 직장인들의 기상시간이었다. 윈스턴은 벌거벗은 채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칙칙한 색의 네이와 의자 위에 걸쳐져 있던 반바지를 집어들었다. 3분 안에 아침 체조가 시작될 것이었다. 그때 매일 아침 그를 덮치는 발작적인 기침이 시작되었다. 그는 몸을 움크린 채 쉴 새 없이 기침했다. 뱃속에 모든 것이 빠져나가 바로 누워 심호흡을 몇 번이나 하고 나서야 다시 제대로 숨을 쉴 수 있었다. 심한 기침 탓에 혈관이 다 팽창되었고 정맥류성 궤양을 앓는 부위가 근질거리기 시작했다. 30, 40대 그룹! 귀를 찢을 듯 날카로운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30, 40대 그룹! 제자리에 서세요! 30, 40대 그룹! 윈스턴은 벌떡 일어나 텔레스크린 앞에 서서 차렷 자세를 했다. 텔레스크린 화면에는 젊어 보이는 마른 근육질의 여자가 벌써 떠 있었다. 여자는 운동화를 신고 운동복을 입은 차림이었다. 팔을 구부렸다 쭉 펴세요. 그녀가 힘차게 외쳤다. 제 구령에 맞춰 움직이세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조금만 더 힘내요, 동지들. 조금 더 활기차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윈스턴은 발작적인 기침이 가져온 통증에도 간밤에 꿈에서 본 장면이 사라지지 않고 그의 뇌리 속에 남아 있었다. 율동적인 체조 동작이 꿈을 떠오르게 했다. 그는 아침 체조 시간에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미소를 억지로 짓고 기계적으로 팔을 앞으로 폈다 접었다 하면서 희미한 기억밖에 남지 않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기억해 보려고 애썼다. 하지만 좀처럼 생각나는 것이 없었다. 1950년대 이전의 기억은 모든 게 가물가물했다. 참조할 외부의 기록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윤곽마저 잘 기억하지 못했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큰 사건들 뿐이었다. 아이러니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 그 일이 일어났는지는 설명하지 못하면서도 그 사건의 세부적인 상황은 아주 작은 것까지 다 기억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긴 공백 기간이 존재했다. 과거는 지금과 모든 것이 달랐다. 국가 이름부터 지도상 표기된 국경까지 모든 게 달랐다. 그 시절 에어스트립 1은 그렇게 불리지 않고 잉글랜드나 브리튼으로 불렸다. 하지만 그때도 런던은 런던이었다는 게 거의 확실했다. 이 나라가 전쟁을 하지 않고 있었던 때를 확실히 기억할 수는 없었지만 어린 시절 아주 오랫동안 평화시대가 지속되었던 것은 확실했다. 아주 오래된 기억 중에 갑자기 공습으로 사람들이 아주 깜짝 놀랐던 장면이 생생하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콜체스터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였을 것이다. 공습 자체에 대해서는 기억나는 게 별로 없었지만 아버지가 그의 손을 꽉 잡고 발밑으로 끝없이 이어지던 나선형 계단을 따라 아래로 땅속 깊숙한 곳으로 서둘러 내려갔다는 것만은 기억이 났다. 얼마나 긴 계단이었는지 다리가 후들거려 어린아이였던 그가 울기 시작했고 아버지와 그는 몇 번이고 멈춰 쉬었다가 다시 가던 길을 재촉해야 했다. 그의 어머니는 특유의 느리고 몽환적인 동작으로 품에는 어린 여동생을 안은 채 그들 뒤를 쫓아오고 있었다. 긴 길을 걸어 마침내 그들은 시끌벅적하고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에 도착했다. 그는 곧 그게 지하철역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돌바닥에는 사람들이 빼곡하게 앉아 있었고 쇠로 만든 대합실 의자에도 사람들이 따닥따닥 붙어 앉아 있었다. 윈스턴과 그의 아버지, 어머니도 바닥에 앉을 자리를 찾았다. 그들 옆 대합실 의자에는 한 노부부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노신사는 짙은색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하얗게 세어버린 머리 위에 검정색 납작 모자를 눌러쓰고 있었다. 얼굴은 붉게 달아오르고 파란 눈동자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노신사에게서는 독한 진 냄새가 풍겼다. 피부에서 땀 냄새 대신 술 냄새가 진동한 까닭에 그의 눈에서 흘러나오는 눈물도 순도 100% 진같이 느껴질 지경이었다. 살짝 술에 취해 있긴 했지만 노신사는 참을 수 없는 슬픔에 빠져 있었다. 어린아이답게 윈스턴은 도무지 용서할 수 없고 치유될 수도 없는 어떤 끔찍한 일이 방금 일어난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지도 알 것 같았다. 어린 소녀라든지 할아버지가 사랑했던 누군가가 죽은 게 분명했다. 노신사는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 말했다.
그놈들을 믿지 말았어야 했어. 내가 말했잖아. 그놈들을 믿어서 이 꼴이 난 거야. 내가 계속 말했는데 그 몹쓸 것들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윈스턴은 믿지 말았어야 할 그 몹쓸 놈들이 누구였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그때를 기점으로 전쟁은 그야말로 계속되었다. 어린 시절 런던에서 수개월에 걸쳐 시가전이 벌어져 도시가 혼란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그중 일부는 아직까지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났다. 하지만 그동안의 역사를 말하자면 누가, 언제, 누구와 전쟁을 벌였는지를 추적하기란 불가능했다. 현재의 적군과 아군 말고는 과거의 국제 정세에 대한 그 어떤 기록이나 언급도 전혀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가령 1984년 현재 오세아니아는 이스트아시아와 동맹관계를 맺고 있고 유라시아와 전쟁 중이다. 사적으로든 공적으로든 이들 세 나라가 이와는 다른 관계를 맺은 적이 있었다고 인정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윈스턴이 알고 있듯 사실 불과 4년 전만 해도 오세아니아의 아군은 유라시아였고 적국은 이스트아시아였다. 이는 그의 기억이 완벽하게 통제되지 않아 얻을 수 있었던 정보였고 공식적으로 동맹국이 바뀌는 일 같은 것은 절대 없었다. 현재 오세아니아는 유라시아와 전쟁 중이고 그러므로 오세아니아는 과거에도 언제나 유라시아와 전쟁 중이었다. 현재의 적군은 언제나 절대악이었고 과거에도 혹은 미래에도 그 절대악과 타협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었다. 통증을 느끼며 억지로 어깨를 뒤로 젖히면서 윈스턴은 수만 번 한 생각이지만 다시 한번 무서운 것은 이 모든 게 진실일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당이 과거의 손을 뻗어 이 사건 혹은 저 사건이 결코 일어난 적이 없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고문이나 죽음보다 훨씬 무시무시한 일일 터였다. 당은 오세아니아가 유라시아와 동맹인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윈스턴 스미스는 불과 4년 전만 해도 유라시아가 동맹국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지식은 어디에 존재하는가? 조만간 소멸될 윈스턴의 의식 속에 있을 뿐이다. 모든 사람이 당의 거짓말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또 모든 기록이 같은 이야기를 한다면 그 거짓말은 역사가 될 것이고 결국에는 진리가 될 것이다. 당에는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하고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는 구호가 있었다. 과거는 본질적으로 고치기 쉬운 성질을 지니고 있지만 이제까지 고쳐 쓰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했다. 현재 사실인 것은 과거에도 사실이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실일 것이다. 아주 간단한 이치였다. 그저 머릿속 기억을 말살하고 새로운 진실을 끊임없이 주입하면 되었다. 그들은 이를 두고 현실 통제라고 했고 신어로는 이중사고라고 했다. 쉬어! 모니터 속 여자가 씩씩하게 외쳤다. 윈스턴은 팔을 양옆으로 내리고 천천히 폐 안에 공기를 다시 채워 넣었다. 복잡한 미군 같은 이중사고에 대한 생각이 다시 일어났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완전한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철저히 계산된 거짓말을 하는 것, 서로 반대되는 두 의견을 동시에 알고 있고 둘이 모순된다는 것을 알면서 둘 다 믿는 것, 논리에 논리로 맞서는 것, 도덕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도덕성을 부인하는 것,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당이 민주주의를 수호한다고 믿는 것. 잊어야 할 것이라면 무엇이든 잊어버리고 필요해지면 다시 기억 속에서 끄집어냈다 다시 잊어버리는 것. 무엇보다도 과정 자체에 같은 과정을 적용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극도로 미묘하게 일어났다. 의식적으로 무의식 상태에 빠졌다가 다시 방금 전 의식적으로 빠졌던 최면에 대한 의식을 읽는 것. 이중사고라는 단어를 이해하는데 이중사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까지 미묘하게 이를 데 없었다. 화면 속 체조 강사가 다시 주목을 외쳤다. 이제 발끝까지 손을 쭉 뻗어봐요. 여자가 열정적으로 말했다. 동지들, 여기 엉덩이에서부터예요. 하나, 둘, 하나, 둘. 윈스턴은 발꿈치에서부터 엉덩이까지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을 가져오고 종종 발작적인 기침을 유발하는 이 체조가 정말 싫었다. 보통 체조는 하는 동안 명상을 할 수 있어 좋았는데 이 체조를 하는 동안에는 그마저도 할 수 없었다. 과거는 단순히 바뀌기만 한 것이 아니라 파괴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리 명확한 사실이라 한들 자신의 기억 말고는 아무런 기록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언제 처음 빅브라더에 들었는지 기억해보려 애썼다. 분명 1960년대였던 것 같은데 정확한 시기는 기억할 수 없었다. 물론 당의 역사에 의하면 빅브라더는 혁명 초기부터 혁명의 지도자요 수호자로 되어 있다. 빅브라더의 위협은 점점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원통 모양의 길쭉한 모자를 쓴 자본가들이 반짝이는 자동차나 옆면이 유리로 된 마차를 타고 런던 거리를 활보하던 1940년대와 1930년대까지 미치기에 이르렀다. 이 신화의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는 알 수 없었다. 윈스턴은 당이 언제 생겼는지 그 정확한 날짜도 기억하지 못했다. 1960년대 이전에 영사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은 없었다고 확신했지만 구어로 영국 사회주의라는 단어가 그 전부터 있었을 확률도 배제할 수는 없었다. 모든 것이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때로 명백히 거짓임을 알 수 있는 것들도 있었다. 가령 역사책에서 볼 수 있는 당이 비행기를 발명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 비행기는 그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것을 똑똑하게 기억했다. 하지만 그 진위를 증명할 수는 없었다. 증거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평생 동안 딱 한 번 역사적 사실이 날조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문서 증거를 손에 넣었었다. 그 당시 스미스! 텔레스크린에서 찢어질 듯한 목소리가 들려나왔다. 1679 스미스 W. 그래요. 당신 맞아요. 더 아래로 몸을 굽혀보세요. 더 잘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는군요. 더 아래로. 그래요. 동지 훨씬 나아졌네요. 자, 이제 자세 편안하게 하시고 모두 저를 쳐다보세요. 갑자기 온몸에서 비오듯 땀이 쏟아졌다. 하지만 얼굴은 의중을 읽을 수 없는 표정 그대로였다. 당황했다는 것을 절대 겉으로 보이지 말라. 분노도 보여선 안 된다. 눈 한번 잘못 깜빡였다가 모든 게 들통날 수 있었다. 그는 우두커니 서서 강사가 양팔을 머리 위로
번쩍 치켜들어 우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놀라우리만큼 단정하고 효율적인 동작으로 허리를 숙여 발가락 밑에 손가락 천마디를 밀어넣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맞아요, 동지들. 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를 다시 보세요. 전 올해 39에 아이도 넷이나 낳았지만 자 보세요. 여강사가 다시 허리를 구부렸다. 제 무릎이 쫙 펴지신 거 보이시지요? 원한다면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구부린 허리를 피며 여자가 말을 이었다. 아직 45 전이라면 누구나 손을 쭉 펴서 발가락을 만질 수 있어요. 누구나 전선에 나아가 싸울 특권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건강은 지켜야죠. 말라와 전선에서 고생하는 전우들을 생각해보세요. 해상 요새의 선원들도요. 그들이 먼 곳에서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이제 다시 한번 해보세요. 동지, 아까보다 훨씬 나아졌네요. 훨씬 좋아요. 윈스턴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무릎을 곧쭉 편 채 손을 쭉 뻗어 발가락을 만지기에 성공하는 동안 화면 속 여강사는 응원과 격려의 말을 쏟아냈다. 텔레스크린이 가까이 있었는데도 윈스턴은 매일 아침 일과가 시작될 때 저절로 깊은 한숨이 나왔다. 윈스턴은 음성 인식기를 자기 앞으로 끌어당겨 마이크 부분의 먼지를 입으로 불어 털어내고 안경을 썼다. 그리고 책상 오른편에 전송관에서 떨어져 나온 4개의 작은 종이 뭉치를 펼쳐 핀으로 묶었다. 사무실 벽에는 3개의 관이 나 있었다. 음성 인식기 오른편으로 문서를 전달하는 전송관이, 왼편으로는 신문을 전달하는 더 큰 크기의 전송관이 나 있었고, 윈스턴의 손이 쉽게 닿는 그 옆벽에는 쇠창살을 쳐놓은 커다란 직사각형 모양의 틈이 나 있었다. 이 마지막 틈새는 폐지를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사옥의 각 방은 물론 좁은 복도에도 좁은 간격을 두고 설치되어 있어 사옥 전체로 보면 수만 개가 있었다. 무슨 이유에선지 사람들은 이 틈새를 기억 구멍이라고 불렀다. 파기해야 하는 문서가 있거나 아무렇게나 놓여 있는 폐지 조각을 보면 누구나 반사적으로 종이를 들어 가까운 기억 구멍에 넣었다. 기억 구멍에 투입된 종이는 따뜻한 바람을 타고 사옥 저 깊숙한 곳 어딘가에 마련된 소각로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윈스턴은 방금 펼친 4장의 종이를 살펴봤다. 종이에는 진리부 내부 문건에 사용하는 축약어로 쓴 한두 줄의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전부는 아니었지만 대부분 신어로 쓰여 있었다. 타임즈 84년 3월 17일 빅브라더 아프리카 연설 오보 정정. 타임즈 83년 12월 19일 3개년 계획 83년 4분기 예측 오류 최신호 확인. 타임즈 84년 2월 14일 풍요부 초콜릿 인용 오보 정정. 타임즈 83년 12월 3일 빅브라더 1일 명령 보도 극불량 무인 언급 완전 제작성 제출. 윈스턴은 희미한 만족감을 느끼며 4번째 메시지를 옆으로 제쳐두었다. 4번째는 복잡한 데다 책임까지 져야 하는 업무라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2번째 일을 처리하면 지루한 숫자 목록을 일일이 확인해야 할 수 있었지만 나머지는 모두 일상적인 업무였다. 윈스턴은 텔레스크린의 뒤에 적혀있는 번호에 전화를 걸어 필요한 타임즈 호수를 신청했다. 몇 분 있다 요청한 잡지들이 전송관 입구에서 우수수 떨어졌다.
그가 받은 메시지 내용은 이런저런 이유로 기사나 뉴스를 수정 혹은 내부 용어에 따르면 시정하라는 것이었다. 오늘 받은 메시지를 예로 들면 3월 17일자 타임즈에 실린 빅브라더의 연설에서 그는 앞으로 남인도 전선은 조용할 것이나 유라시아군이 북아프리카에서 곧 공격을 개시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실제로는 유라시아군의 지휘자가 북아프리카 대신 남인도에서 공격을 대신했다. 따라서 빅브라더가 실제 일어난 일을 모두 예측한 것처럼 연설 내용을 수정해야 하는 것이다. 또 12월 19일자 타임즈에는 제9차 3개년 계획으로 1983년 4분기 소비재 생산 예측량이 실렸는데 오늘자 신문에 실린 실제 생산량과 비교했을 때 거의 매 항목에 오류가 있었다. 윈스턴이 할 일은 실제 생산량에 맞춰 예측 수치들을 정정하는 것이었다. 세 번째는 단 몇 분이면 처리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오류를 수정하라는 짓이었다. 얼마 전 2월 풍요부는 1984년에는 초콜릿 배급량 감소가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했다. 하지만 윈스턴도 알고 있듯 이번 주말부터 초콜릿 배급량이 30g에서 20g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그러니 원래 풍요부의 절대 서약을 4월 즈음 초콜릿 배급량을 줄여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수정해야 했다. 윈스턴은 모든 메시지의 지시사항을 처리한 뒤 음성 인식기로 기록한 해당 타임스호의 수정 내용을 핀으로 묶어 전송관에 다시 넣었다. 그런 뒤 거의 무의식적으로 아침에 받은 메시지 원본과 그가 직접 쓴 메모들을 한 손으로 구겨 소각장의 화염에 사라지도록 기억구멍에 집어넣었다. 윈스턴은 보이지 않는 전송관 뒤 미로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대강은 알고 있었다. 해당 부서는 타임즈호의 정정사항을 모두 모아 대조한 뒤 신문을 재발간하고 기존 호는 폐기해 수정본을 다시 신문철에 꽂았다. 신문뿐 아니라 책, 전기 간행물, 소넷문, 포스터, 전단 광고, 영화, 사운드 트랙, 만화, 사진 등 정치적 또는 이념적으로 중요하다고 간주되는 모든 문학 및 서류도 이런 수정 과정을 무한정 거쳤다. 매일, 아니 시시각각 과거는 현실에 맞춰 수정되었다. 이런 방식으로 당이 한 모든 예측은 정확했다는 증거를 가질 수 있게 되었고 현실과 상충되는 뉴스나 의견은 기록에 남지 않고 삭제되었다. 모든 역사는 현실에 맞춰 최대한 자주 고쳐 쓴 양피지 위 글씨 같았다. 수정 과정이 완료되면 사실이 왜곡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그 무엇도 남지 않았다. 윈스턴이 현재 일하고 있는 부서보다 훨씬 규모가 큰 기록국의 최대 부서는 폐기해야 할 책, 신문, 기타 문서를 선별해 수집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신문철에는 정치 정세의 변화나 빅브라더의 잘못된 예측 때문에 12번도 넘게 꽂혀 쓴 타임즈 여러 부가 최초 날짜별로 꽂혀 있었고 수정 내용과 상충되는 신문은 모두 폐기되어 자취를 찾을 수 없었다. 책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회수되어 다시 쓰였다. 수정본이 다시 출간되어도 책의 내용이 바뀌었다는 고지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윈스턴이 매일 전달받고 처리한 뒤에는 반드시 처분하는 서면 지시에서도 정확성을 위해 마땅히 수정해야 할 오탈자, 인쇄 오류, 틀린 인용문을 지적할 뿐 곧 위조가 일어날 것임을 암시하거나 기술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윈스턴은 풍요부의 수치를 수정하면서 사실 이는
위조라고 부를 수도 없는 행위라 생각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또 다른 헛소리로 대체하는 일에 지나지 않았다. 그가 다루는 자료는 현실 세계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완전히 날조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뻔뻔스러운 거짓말에 들어있는 그런 연관성조차 없는 게 허다했다. 원본이나 수정본이나 허무맹랑한 통계를 인용했다. 많은 경우 윈스턴은 임의로 숫자를 만들어내야 했다. 가령 풍요부가 한 분기의 부추 생산량을 1억 4,500만 켤레라고 예측했는데 실제 생산량은 6,200만 켤레였다고 하자 윈스턴은 실제 생산량과는 다르게 예측치를 5,700만으로 수정했다. 그래야 당이 을에 그러듯 예측을 초과 달성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6,200만이든 5,700만이든 1억 4,500만이든 그 숫자들은 모두 허구였다. 부추는 한 켤레도 생산되지 않았을 공산이 컸다. 부추가 몇 켤레 생산되었는지 아무도 모를 뿐만 아니라 관심조차 갖지 않을 확률은 더 컸다. 그가 알고 있는 것이라곤 신문상에서는 매 분기 천문학적으로 많은 부추가 생산된다고 하는데 오세아니아 인구의 절반쯤은 맨발로 다니고 있다는 사실뿐이었다. 크고 작은 기록된 사실 모두가 다 그런 식이었다. 모든 것은 날짜조차 정확히 알 수 없는 어둠의 세계로 희미해져만 갔다. 윈스턴은 사무실 저편을 슬쩍 쳐다봤다. 맞은편 책상에 검은 턱수염을 기른 작은 체구에 아주 꼼꼼해 보이는 틸러슨이라는 사내가 접은 신문을 무릎에 올려놓고 음성 인식기에 입을 바짝 갖다 댄 채 일하고 있었다. 그는 텔레스크린과 비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를 풍겼다. 갑자기 그가 고개를 들어 윈스턴 쪽을 휙 쳐다봤다. 틸로슨에 대해서는 아는 게 거의 없었다.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전혀 몰랐다. 기록부 직원들은 하나같이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터놓고 말하지 않았다. 책상이 두 줄로 가지런히 정렬된 창문 하나 없는 기다란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끊이지 않는 바스락거리는 종이 소리와 음성 인식기에 대고 중얼거리는 목소리 속에서 함께 일하며 동료들이 허둥대며 복도를 오가거나 이분 증오에 참여해 손을 미친 듯 흔들어대는 것을 보면서도 정작 이름은 모르는 동료 직원이 좋게 12명은 되었다. 그는 자신의 옆에 앉은 옅은 갈색 머리의 여직원이 이 세상에서 증발되어 존재한 적이 없던 사람이 된 이들의 이름을 신문이나 잡지에서 찾아 삭제하느라 고생한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었다. 그녀의 남편도 2년 전쯤에서 증발했던 것을 생각하면 그녀에게 딱 맞는 일인 것 같았다. 몇 책상 건너에는 온순하지만 무능하고 늘 몽상에 빠져있는 것처럼 보이는 앰프포스라는 이름의 사내가 앉았다. 귀에 털이 수북한 그는 운율을 맞추는데 비상한 재주를 가지고 있어 사상은 불온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시집에 수록해둘 만한 가치가 있는 시를 고쳐 쓰는 일을 했다. 이렇게 수정된 것은 최종본이라고 불렸다. 50명이 함께 일하고 있는 이 사무실은 기록국이라는 거대한 조직에 속한 수많은 단위 중 하나에 불과했다. 이 사무실의 상하 좌우에서 수많은 직원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일을 하고 있었다. 자체 교열 기자와 서체 전문가, 사진 위조용 각종 장비를 구비한 스튜디오까지 갖춘 거대한 인쇄소도 여러 군데 있었고 자체 엔지니어와 프로듀서, 목소리 특별 재능으로 선택된 배우팀이 소속된 텔레스크린 프로그램 섹션도 있었다. 회수해야 하는 서적과 정기 간행물 목록을 작성하는 단순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도
셀 수 없이 많았다. 수정된 서류를 보관하는 거대 저장고가 있었고 수정 전 원본을 파괴하는 소각장이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저 너머 어딘가에 과거에는 보존해야 할 과거와 위조해야 할 과거, 존재 자체를 삭제해야 할 과거가 있다는 정책의 기본 노선을 만들고 이 모든 것을 조직한 익명의 지도자들이 있었다. 게다가 기록국은 진리부에 속한 수많은 가지 중 하나로 주요 임무는 과거를 새롭게 각색하는 것이 아니라 오세아니아 시민에게 신문과 영화, 교과서, 텔레스크린 프로그램, 연극, 소설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정보와 교육, 오락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진리부는 당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한편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해 프롤 차원에서도 똑같은 작업을 해야 했다. 때문에 프롤 계급의 문학, 음악, 극, 오락 전반을 다루는 별도 웹서들이 있었다. 이곳에서는 스포츠, 범죄, 점성술을 빼면 남는 내용이 없는 쓰레기 같은 신문과 선정적인 삼류소설, 음란 영화를 만들었고 작곡기라고 알려진 특별한 만화경을 이용해 기계적인 방법으로 감상적인 노래를 만들어냈다. 저질 포르노그래피를 만드는 부서도 따로 있었는데 신어로는 포르노부라고 불렸다. 여기서 만들어진 포르노는 밀봉되어 반출되기 때문에 포르노 제작에 관여하지 않는 한 당원들은 볼 수 없었다. 윈스턴이 일하고 있는데 3개의 추가 메시지가 전선관을 타고 전달되었다. 모두 간단한 건이라 2분 증오가 시작되기 전 모두 처리할 수 있었다. 2분 증오가 끝나자 그는 책상으로 돌아와 책장에서 신원 사전을 꺼내들었다. 그런 다음 책상 위에 음성 임시기를 한편으로 치우고 안경도 깨끗이 닦은 후 매일 오전에 일하는 주요 일과를 차분하게 시작했다. 윈스턴에게 인생의 낙은 바로 그가 하는 일에 있었다. 대부분은 지루한 일상적인 업무였지만 그 중에는 너무 어렵고 복잡해서 수학 문제를 풀듯 푹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두할 수 있는 일도 있었다. 영상의 강령에 대한 지식과 당이 원하는 바에 대한 추측 외에는 아무 단서도 없는 상황에서 정교하게 문서를 위조하는 일이 그랬다. 윈스턴은 이에 아주 능했다. 때로는 완전히 신호로 쓰인 타임즈의 사설 정정을 위탁받아 처리하기도 했다. 그는 아까 잠시 미뤄두었던 페이지를 펼쳤다. 타임즈 83년 12월 3일 빅브라더 1일 명령 보도 극불량 무인 언급 완전 제작성 제출. 9어로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1983년 12월 3일자 타임즈에 실린 빅브라더의 1일 명령은 매우 만족스럽지 못하며 실존하지 않는 사람 언급을 했다. 전문을 다 잊어서 상부에 초안을 제출하라. 윈스턴은 문제의 기사를 다시 찬찬히 읽어봤다. 빅브라더의 1일 명령은 해상 요새의 선원들에게 담배와 여러 가지 유흥품을 제공한 FFCC라는 조직의 공로를 치하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고위 내부 당원인 위더스가 특별표창과 2급 공로 훈장을 받았다는 내용도 있었다. 그로부터 3개월 뒤 FFCC는 특별한 해명 없이 해체되었다. 사람들은 위더스와 그의 동료들이 숙청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했지만 이에 관한 언론 보도나 텔레스크린의 방송은 전혀 없었다. 보통 정치범들의 경우 재판에 서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심지어 공개적으로 비난받는 일도 없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상할 것도 없는 일이었다. 대신 2년에 한 번 정도 수천 명이 연루되어 반역 또는 사상죄 공개 재판을 받고 비굴하게 자신이 지은 죄를 자백한 뒤 사형을 당하는 대숙청이라는 특별한 구경거리가 열렸다. 하지만 이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경우 당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 사람은 하룻밤새 사라졌고 다시는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 그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알 수 있는 단서도 전혀 없었다.
죽지 않고 살아있을 수도 있었다. 윈스턴이 알고 지냈던 사람 중 갑자기 사라진 사람은 그의 부모를 제외하고도 30명쯤은 되었다. 윈스턴은 종이 클립으로 코를 툭툭 가볍게 내리쳤다. 책상 건너 틸로슨 동지는 여전히 비밀 이야기를 하듯 음성 인식기 위로 몸을 구부리고 있었다. 그가 고개를 들어 다시 한번 윈스턴 쪽으로 적대적 눈길을 보냈다. 윈스턴은 틸로슨 동지도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우선 이렇게 까다로운 일을 한 사람에게만 맡길 리 없었고, 위원회에 이런 일을 넘긴다면 날조가 일어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꼴이 될 터이니 현재 12명 정도가 서로 경쟁하며 빅브라더의 연설문을 고치고 있을 공산이 컸다. 얼마 후면 내부당의 고위 인사들이 이 원고, 저 원고를 들춰본 뒤 하나를 선택해 재편집하고 교차 참조 작업의 복잡한 과정을 거칠 것이다. 그리고 간택된 거짓말은 연구 기록으로 남아 진실이 될 것이다. 위더스가 왜 숙청을 당했는지 윈스턴은 알지 못했다. 어쩌면 부패 사건에 연루되었기 때문일 수도, 무능해서였을 수도 있다. 빅브라더가 지나치게 인기 많아진 부하 직원을 처단하는 것일 수도 있고, 위더스가 그의 최측근이 이단적 성향을 가진 혐의를 받았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숙청이나 징발이 이 정부의 권력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 이유로 숙청당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단서는 무인 언급에 있었다. 실존하지 않는 사람이라니 이미 이는 위더스가 사망했음을 나타냈다. 누군가 체포되었을 때에는 절대 무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체포된 이들 중에서는 사형 집행 전 1, 2년의 자유를 허락받는 이들도 있었다. 가끔은 오랫동안 분명 죽은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공개 재판에 유령처럼 나타나 증언으로 수많은 사람을 연루시킨 뒤 다시 사라지는 일도 있었다. 하지만 위더스는 벌써 무인이라고 했다. 이제 그는 존재하지 않았고 존재한 적도 없는 인물이었다. 윈스턴은 빅브라더 연설의 기조만 바꾸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연설의 주제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 나을 것 같았다. 평소에 많이 들을 수 있는 반역자와 사상범을 비난하는 연설로 내용을 바꿀 수 있었지만 그건 너무 뻔했고, 전선에서의 승리나 제9차 3개년 계획의 목표 생산량 초과에 대한 이야기를 지어쓰기에는 자칫 기록이 너무 복잡해질 수 있었다. 필요한 건 순수한 환상이었다. 갑자기 미리 준비해 놓기라도 한 듯 한 사람의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얼마 전 전장에서 장렬하게 사망한 오길비 동지가 그 주인공이었다. 종종 빅브라더는 일일 명령에서 하급 일반 당원들의 삶과 죽음을 들어 우리 모두 그들을 닮아야 한다고 주장하곤 했다. 그러니 오늘은 빅브라더가 오길비 동지에 대한 연설을 한 것처럼 이야기를 꾸몄으면 될 것이었다. 사실 오길비 동지란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만 기사 몇 줄과 위조사진 몇 장이면 없는 사람을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건 일도 아니었다. 윈스턴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음성 인식기를 끌어다 빅브라더 특유의 말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군인 같은 말투에 현학적인 말을 골라 쓰는 데다 자신이 질문하고 바로 이어 답하는 습관 때문에 흉내내기는 쉬웠다. 오길비 동지는 3살 때 북과 기관단총, 모형 헬리콥터를 제외한 모든 장난감을 거부했다. 6살 때는 당시의 한시적 규제 완화 덕분에 스파이단에 다른 사람보다 1년 먼저 가입했고, 9살 때는 분대 리더 자리에 올랐다. 11살 때는 삼촌이 범죄로 짐작되는 대화를 나누는 것을 엿듣고 사상경찰에 직접 삼촌을 고발했고,
17살 때는 청년 반성동맹의 구역 조직책을 맡았다. 19살 때는 그가 직접 설계한 수류탄이 평화부에 채택되었고 그 수류탄은 첫 번째 투하에서 단번에 유라시아 포로 31명을 죽이는 성과를 올렸다. 그리고 오길비는 23살의 젊은 나이에 전사했다. 중요 특전을 들고 인도양을 건너던 중이었다. 갑자기 적군의 제트기가 추격을 해오자 오길비는 기관총과 특전을 재빨리 챙겨 헬리콥터에서 깊은 바다로 뛰어들었다. 빅브라더는 이를 두고 모두가 선망해야 마땅한 최후라고 말했다. 빅브라더는 오길비 동지가 생전에 술 한 방울, 담배 한 갭이 피우지 않을 만큼 깨끗한 삶을 살았고 하루 1시간 체육관에서 운동하는 것 말고는 그 어떤 유흥도 즐기지 않았으며 결혼과 가족 부양은 하루 24시간 임무에 정진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여겨 평생 독신을 맹세했다며 그의 대쪽 같은 삶을 칭송했다. 오길비 동지가 입 밖에 내는 말은 모두 영사의 강령에 관련된 것이었고 그의 삶의 유일한 목표는 유라시아 적군을 무너뜨리고 스파이와 파괴 공작원, 사상범, 반역자들은 처단하는 것이었다. 윈스턴은 오길비 동지에게 공로 훈장을 줘야 할지 잠시 고민했지만 그렇게 하면 불필요한 사실 확인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훈장은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고는 책상 건너편에 앉은 그의 경쟁자를 다시 흘끗 쳐다봤다. 틸러슨도 바쁘게 그와 동일한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누구의 원고가 최종 선택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자신의 원고가 채택될 것 같다는 강한 예감도 들었다. 1시간 전 그의 머릿속에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던 오길비 동지는 이제 사실이 되었다. 죽은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산 사람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현실이 기이하게만 느껴졌다. 이 세상에 존재한 적 없었던 오길비 동지는 이제 과거에 존재했던 인물이 되었고 이 위조 행위가 잊히는 날에는 그도 샤를 마뉴 데제나 줄리어스 시자처럼 실존을 증명할 확실한 증거를 가진 과거의 인물이 될 것이다. 사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지하 구내식당. 그 낮은 천장 아래 사람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길게 줄을 서서 앞으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식당 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고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시끄러웠다. 조리대에 그를 위해서 끓고 있는 스튜에서 김이 모락모락 났다. 시큼하고 쇳내가 섞인 스튜 냄새보다 빅토리진의 독한 냄새가 더 코를 찔렀다. 식당 끝 벽에 구멍을 파 만든 작은 바에서는 큰 잔의 진을 따라 10센트에 팔았다. 찾고 있었는데 여기 있었네. 윈스턴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윈스턴은 뒤를 돌아봤다. 조사국에서 일하는 그의 친구 사임이었다. 어쩌면 친구는 그를 지칭하는 적절한 단어가 아닐지 모른다. 이제는 오직 동지만 있을 뿐 친구 같은 건 없으니. 하지만 그렇다 해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동지는 몇몇 있기 마련이었다. 사임은 신어 언어학자로 다른 전문가들과 함께 신어사전 제11판을 편찬하고 있었다. 윈스턴보다 작은 키에 왜소한 체격, 짙은 색 머리카락, 슬퍼 보이기도 하고 우스꽝스럽게 보이기도 하는 돌출된 두 눈이 인상적인 사람이었다. 사임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노라면 그 커다란 두 눈이 그를 깊숙한 곳까지 들여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면도날 있어? 사임이 물었다. 아니, 내 것도 다 떨어졌어. 나도 찾으러 여기저기 다 다녀봤는데 어디에도 없더라고. 모두가 면도날을 찾아 헤맸다. 사실 윈스턴에게는 쟁여놓은 새 면도날이 2개 있었다. 지난 몇 달간 면도날은 극심한 품귀 현상을 빚었다. 당이 운영하는 상점에는 언제나 공급이 중단된 생필품이 있었다. 때로는 단추가, 때로는 옷감 짜기 귀여운 양모가,
때로는 신발끈이 귀한 몸이었고 지금은 그게 면도날이었다. 자유시장에서 은밀하게 구해보는 것 말고는 달리 구할 방법이 없었다. 나도 지금 6주째 같은 면도날을 쓰고 있어. 그가 거짓말을 했다. 식사줄이 다시 줄어들었다. 윈스턴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 다시 사임을 바라보았다. 둘 다 조리대 끝에 쌓여있는 기름기로 번들번들한 쇠 식판을 집어들었다. 어제 포로들 교수형 구경하러 갔었어? 사임이 물었다. 아니, 일하느라. 영화로 보면 되지 뭐. 윈스턴이 관심 없다는 듯 대답했다. 현장에서 보는 거랑 영화로 보는 거랑은 차원이 다를 텐데. 사임이 말했다. 그는 조롱하는 것 같은 눈으로 윈스턴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두 눈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난 널 알아. 난 날 꿰뚫어보지. 난 너가 어제 왜 교수형을 보러 가지 않았는지 아주 잘 알고 있어. 사임은 사상적으로 지독할 정도로 정통주의자였다. 아군의 헬리콥터가 적군 마을을 공습한 이야기나 사상범들의 재판과 자백, 애정부의 지하실에서 집행되는 사형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사임은 차마 맞장구를 치지 못할 정도로 흥분하며 신나했다. 그래서 그와 이야기를 할 때면 이런 주제를 피해 가능하다면 그의 전문 분야이자 관심 분야인 신화 이야기를 하려 노력해야 했다. 윈스턴은 그를 신문하듯이 바라보는 사임의 커다란 두 눈을 피해 고개를 살짝 옆으로 돌렸다. 아주 볼만했어. 사임이 회상에 잠겨 말했다. 죽어가면서 팔버둥 치는 걸 보는 게 좋은데 요즘은 두 발을 묶어 놓아서 영 별로야. 하지만 마지막에 혀가 축 늘어져 나오면서 아주 퍼렇게 변하는 걸 볼 수 있었지. 난 그런 작은 디테일에 끌리거든. 다음. 하얀색 앞치마를 입고 국자를 든 프롤이 외쳤다. 윈스턴과 사임이 배식대로 식판을 밀어넣자 그날의 메뉴가 잭발리 식판에 담겨져 나왔다. 작은 철제 그릇에 담겨 나온 탁한 분홍빛 스튜와 빵 한 덩어리, 치즈 한 조각, 우유를 타지 않은 빅토리 커피, 그리고 사카린 한 알이 전부였다. 저기 텔레스크린 밑 탁자에 앉지. 가는 길에 진도 한 잔 사고. 사임이 말했다. 진은 손잡이가 없는 찻잔에 담겨 나왔다. 둘은 붐비는 식당을 가로질러 탁자의 철제 상판에 식탁을 내려놓았다. 누가 그랬는지 테이블 한편에 스튜를 한 바닥 흘려놓았다. 그 지저분한 모습이 마치 토사물같이 보였다. 윈스턴은 진이 든 잔을 들고 잠시 숨을 고른 뒤 기름 맛이 나는 액체를 한숨에 들이켰다. 독한 맛에 눈물이 찔끔 나온 순간 그는 자신이 무척 배가 고프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스튜를 떠먹기 시작했다. 멀건 스튜 속에 고기인지 뭔지 알 수 없는 분홍색의 푹신푹신한 무언가가 씹혔다. 둘 다 아무 말 없이 그릇에 담긴 스튜를 먹는 데 열중했다.